네, 안녕하세요. 치투생 여러분.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저도 가족들과 잘 쉬었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장에 집중할 시점이죠. 지난 5거래일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반도체에 의한 반도체를 위한 시장. 정말 반도체 세상이었죠. 사실 연휴 전부터 반도체 기류가 좋았는데 연휴 동안에도 오픈 AI가 AMD랑 손잡는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AI 수요는 계속 폭발할 거다. 이런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센티먼트가 더 강력하게 살아난 상황이죠. 그 와중에 이번 주 금요일 아침부터는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도 줄줄이 나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또다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수급이 한쪽으로 과하게 몰릴 때, 특히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섹터가 급등할 땐 오히려 쫓아가기보다는 차분히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는 거죠. 기회는 항상 와요. 급할 필요는 없어요. 반도체도 준비된 자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는 항상 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런 과열된 증시 분위기 속에서도 연휴 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떤 시나리오로 대응했는지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이 종목은 제 채널에서 꾸준히 팔로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우선 주가 흐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9월 26일 금요일 종가가 2만원이었고 10월 10일 금요일 종가는 23,250원. 꽤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죠. 특히 지난 수요일 오로라가 전고점이었던 23,350원을 돌파하더니 무려 26,400원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시원하게 급등이 나왔죠. 이후 금요일엔 일부 차익 매물 플러스 반도체 수급 쏠림이 발생하면서 조정을 받고 23,250원에 마감했고요. 근데 이 10월 1일 수요일 슈팅의 배경 뭐였을까요? 바로 3분기 실적 기대감이었죠. 2분기에서 이연됐던 매출 일부가 3분기에 잡힐 예정이었고 여기에 원래부터 3분기는 오로라의 성수기 시즌이고요. 그런데다가 북미 최대 축제 중 하나인 할로윈 시즌을 겨냥해서 출시한 판팔스 인형이 이게 또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판파스, 이젠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하나의 IP가 되어가고 있죠. 실제로 요새 길 가다가 보면 어른들도 가방에 인형 하나쯤은 꼭 달고 다니잖아요. 요새 키덜트라고 하죠. 키즈와 어덜트를 합친 말인데 이 무해력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정서가 지금 시대와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죠. 저는 이 트렌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11월 초에 상장 예정인 더 핑크퐁 컴퍼니입니다. 이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콘텐츠 IP 관련주로서 오로라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더 핑크퐁 컴퍼니는 연간 영업이익이 200억 수준인데도 상장 첫날 시총이 8천억에서 1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에 반해 오로라는 연간 영업이익 400억, 현재 시총은 2,500억. 이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오로라가 싸도 너무 싼 상황이죠. 실적도 좋고 트렌드도 있고 시총도 저렴하다. 이거야말로 시장이 관심만 주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죠. 비슷한 케이스로는 최근 대한조선 상장으로 급등한 HJ중공업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상대적 저평가 부각 시나리오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재 주식은 오르락내리락이 심하고 횡보도 많고 보유하기가 은근히 어려운 종목군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실적으로 증명하는 구간에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나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SMG 엔터 등이 있죠. 저는 오로라에 대해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는 단순한 봉제 인형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렸죠. 지금은 IP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고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올라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3분기 실적까지는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면서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요즘 스터디 클럽에서 새롭게 팔로우하기 시작한 기업 바로 네이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얼마 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주식 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금융의 판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움직임이었죠. 두나무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죠.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국내 간편결제 1위 플랫폼 네이버페이를 운영하고 있죠. 자, 이 두 회사가 한 식구가 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결제부터 송금, 투자, 가상자산 거래까지 한 플랫폼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단순한 결제 시대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머니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스테이블 코인은 초반에 유저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결국 그 코인이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받아주느냐, 그게 신뢰도, 유통량, 사용성,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미 커머스, 간편결제, 금융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조합은 대한민국 넘버원 스테이블 코인 후보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은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건 아니라서 뭐 딱 떨어지는 밸류를 계산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건 그냥 네이버라는 기업의 체급 자체가 바뀌는 소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네이버는 20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다고 보면 이 이슈를 반영해서 시장이 기대치를 높이기 시작하면 25배에서 30배도 무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40배 정도까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비슷한 포지션에서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9월 25일 장중에 이 소식을 듣고 눌리는 구간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단기 상승 이후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10월 10일 금요일 종가는 26만 7,500원.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20만원대에서 30만원 근처까지 상승했던 흐름을 보면 25만원까지 눌리는 조정 구간은 기회를 보고 추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게다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이버가 코로나 시절 때 46만원까지 올라갔던 거. 이번 두나무와의 합병 일자로 성사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네이버가 파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장기적인 시나리오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 출발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슈는 단기 뉴스 하나로 끝낼 이슈가 아니라 한국 디지털 머니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보로노이입니다. 9월 26일 종가 15만 300원, 그리고 10월 10일 금요일 종가 16만 7,800원. 꽤 큰 폭의 밤등이 나왔죠. 간단히 최근 흐름 정리해보자면 9월 중순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 이슈로 전체 바이오 시장 급등이 왔었죠. 그때 보로노이도 꽤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9월 말까지 꽤 많이 이제 눌렸는데요. 저는 다행히 상승 흐름의 일부 물량을 정리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이번 10월엔 모멘텀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고요. 결국 신고가 돌파 이후에 저는 추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는 뭘까? 바로 10월 22일에 열리는 국제 암학술 회의가 있는데요. 보로노이가 여기서 자사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VRN11 데이터를 발표한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일정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10월 2일에 의미 있는 공시 하나가 있었죠. 바로 보로노이가 자사주 20만 주를 처분한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360억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현금 확보였고요. 심지어 10월 1일 종가보다 약 10%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걸 넘어서 보로노이는 이제 27년까지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슈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즉 바이오 기업에서 가장 리스크로 작용하는 현금 부족, 증자 공포가 크게 사라진 거죠. 이런 의미 있는 뉴스로 인해 10월 2일에 다시 전고점을 뚫은 거죠. 이제 다시
학회 발표로 돌아와 볼게요. 보로노이는 이번 발표에서 VRN11의 확장 용량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 약이 원래 40ml만 써도 기존 표준 치료제인 타그리스와 유사한 효능을 보였던 후보 약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320ml, 400ml까지 용량을 올린 데이터가 나온다? 이건 시장 입장에선 기존 대비 얼마나 더 강력한 항암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 불리는 PFS죠. 기존 치료를 모두 거친 환자들에게 얼마나 더 오랜 기간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지가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즉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보로노이는 탄탄한 자금 확보, 글로벌 학회 발표 일정, 기대되는 파이프라인 데이터, 이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로노이는 11만원 부근에서 18만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도 팔로우를 당분간 종료해도 될 것 같고 괜찮은 가격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GNC 에너지입니다. 최근 흐름 요약부터 가자면 9월 26일 금요일 종가는 3150원이었고요. 10월 10일 금요일 종가는 32,750원이었어요. 이 종목은 지난 시나리오 영상에서 내부적으로 악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실제 매수를 진행했던 종목이죠. 다만 말씀드렸듯 중장기 시나리오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29일, 30일쯤에 저항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기계적으로 매도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금요일에 눌렸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한 게 살짝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보유 물량은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그럼 GNC 에너지는 왜 계속 들고 가느냐? 단순히 비상발전기 관련주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 바로 AI 데이터 센터와 직결된 종목이기 때문이죠. AI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에 그에 맞춰 비상발전기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 AI 시대의 숨은 기반 인프라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면요. 저점을 계속해서 슬금슬금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숫자로 보면 조금 더 확신이 생기는데요. GNC 에너지가 27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1000억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고작 1,400억이죠. 계산해보면 5.4배 수준. 이건 꽤나 저평가 수준이죠. 개인적으로는 최소 시총 8,000억, 많게는 1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실적 기반은 탄탄하고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수혜주고 기술적으로도 돌아서기 시작했으며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싸다.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잘 끌고 가면 되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섹터는 바로 엔터입니다. 지금 시장에선 다소 소외되어 있는 섹터죠. 소외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정책이죠. 10월 1일부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출범했죠. 정부 차원에서 K-팝 팬덤 산업을 국가 브랜드화하고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상징적인 글로벌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최대의 공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나왔고요. 즉 단순히 아이돌 산업을 넘어서 팬덤, 공연,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구조죠.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 산업 성장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죠. 한한령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반등 여력이 크다고도 볼 수 있죠. 특히 10월 말 예정된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전후로 나올 수 있는 한중 외교회담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인 거죠. 그간 너무 눌려 있었던 만큼 작은 신호만 있어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지금 엔터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과 향후 기대 요인이죠. 엔터 섹터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BTS,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같은 메가 IP 그룹들의 대규모 글로벌 투어 발표가 하나의 중요한 방아쇠가 될 거라고 봐요. 이런 일정이 발표되면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죠. 3분기 실적 전망은 하이브를 제외한 주요 3사가 무난한 수준으로 나올 거라는 증권가의 예상이 있고요. 하지만 2026년에 BTS 완전체 활동이 재개될 예정이고 빅뱅도 10년 만에 완전체 활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향후 강력한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K-팝은 지금도 전 세계로 꾸준히 퍼지고 있죠. 주가는 조정받고 있는 거지 산업은 멈춘 게 아닙니다. 플랫폼에서, 유튜브에서, 그리고 미국, 유럽, 전 세계 페스티벌에서 K-팝은 여전히 문화 수출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중장기 산업 전략이 뒷받침되고 있고 외교적 변수로 인한 모멘텀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 구조는 탄탄하고 소외 구간은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제 투자 과정을 되돌아보며 어떤 시나리오로 접근했는지 어떤 관점으로 대응해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나리오 영상들을 투자의 일기장 같은 느낌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냥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정리하고 복기하고 기록하는 습관, 이게 쌓이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엔 나는 어떤 시나리오로 투자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댓글로라도 짧게 남겨보세요. 특히 요즘처럼 한두 가지 섹터에 극심하게 쏠리는 장세에서는 정말 쉽게 감정적으로 매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포모에 휘말려서 최악의 매매인 엇박자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럴수록 나만의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힘, 그리고 서로의 과정을 들여다보며 배우는 연습,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습관은 평생 가요. 단언컨대 지금 이런 복기와 시나리오 훈련은 단기 수익보다 10배, 100배 더 큰 가치로 돌아올 거라 믿어요. 오늘도 함께 시장을 버텨낸 그리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직투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